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이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정말 저비용으로 이 오픈 AI, 챗 GPT급 AI를 내놔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그동안 AI 산업의 독주를 자신했던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AI 붐을 타고 성장세를 보였던 우리 반도체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산업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남서울대 AI 메타 융합학과 이충영 교수 나오셨고요.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AI학과 이재성 부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딥시크 충격.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전쟁을 최초로 벌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에 제대로 일격을 가했었죠. 자, 이게 그 이후에 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우주전쟁을 촉발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딥시크 충격이 그때와 비견될 만큼 상당히 깜짝 놀라게 만드는 충격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네. 그 딥시크는 저에게 사실 딥 임팩트로 다가왔습니다. 네. 기존의 추론 모델을 포함한 AI 그 모형 모델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 R1 모델과 O1 모델의 성능과 기능과 기술 관점에서 상당한 차별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고성능의 고효율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저사양의 고효율의 패러다임 변화가 되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놀라운 게 이제 사실상 AI 열풍을 일으켰던 챗 GPT와 맞먹는 성능을 불과 몇십억을 들인 비용을 가지고 구현해냈다라는 게 사실 처음에 보고 이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중국이 사실 좀 통계도 조작한다 이런 이제 속설이 있으니까 이것도 조작한 건가라고 의심이 갈 정도의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딥시크닷컴에 가가지고 제가 회원가입을 써봤거든요. 네. 몇 가지 테스트를 했더니 너무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네, 그래서 챗GPT 플러스 유료 모델과 거의 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야, 이거 돈 낼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딥시크에 가서 써도 되고. 제가 퍼플렉시티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퍼플렉시티 프로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정도. 그래서 이게 유료 모델을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비용적으로 보면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라미터 수가 6천억 개다, 1조 개다 그러는데 대충 그동안 1조 개다 그러면 공 하나 빼면 1,000억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들었나 보다. 그래서 GPT-4가 한 1조 개 정도라고 예측될 때 1,000억 정도 든다 했는데 이제 그런 레벨이 있고 그 GPT-4에다가 하나 더 얹은 게 오원이거든요. 추론이라는 거를 만든 게. 근데 그것도 한 1,000억 들었을 거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서 1,400억인데 한 1억 달러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1억 달러 정도 들을 내용. 그러니까 GPT-4에다가 하나 더 얻는 5원을 하나 더 얻는데 1억 달러가 더 추가로 드는데 이제 여기는 V3를 만들 때는 한 1억 달러 또 같이 들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R1을 하나 추가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때 이제 한 70억밖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78.12억 원, 약 80억.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한 비용이 20분의 1,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20분의 1로 줄었다 하는 게 이제 충격적인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은 그냥 오픈 AI가 성능이 너무 좋다. 뭐니 해도 어떤 오픈 소스가 나오든 해도 오픈 AI의 챗GPT 플러스나 O1이나 지금 O3 막 나오는 게 성능이 최고다라고 이제 믿었던 미국 사람들이 딥시크를 한번 로그인해서 써봤더니 거의 유사한데 이렇게 된 거죠. 네, 거기에 충격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챗GPT 유료 버전을 쓰는데 네. 사실 딥시크도 깔았는데 이 로그인이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은 못 써봤는데 정말 유사하다면 굳이 내가 돈 주고 쓸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딥시크 충격. 우선 저는 이제 공학 쪽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좀 많이 보게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가 어떤 기술이 나오든지 간에 처음에는 정확도가 높은 기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 높은 것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딥시크가 나온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신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있었던 흐름대로 그냥 갔던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반향을 좀 주고 있는 이유는 그냥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AI 패권 관련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네.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거죠. 미국에서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얘기들은 이 정도의 성능을 내려면 이 정도의 비용과 이 정도의 국력이 있어야지 가능해. 그렇게 네. 했었는데 이제 중국이 이번에 이제 효율적인 모델을 내면서 비슷한 성능의 딥시크를 내면서 너희들 말이 진짜 맞냐? 그거 아닌 거 아니냐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종을 한번 울린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용자 입장에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챗GPT 뭐 유료 버전을 쓰시던 아니면 딥시크를 쓰시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뭐 중국에서 개발된 모델이다 보니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딥시크가 좀 싸다고 해도 저는 GPT를 쓸 것 같습니다. 물론 공학도 입장에서 디테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테니까. 네. 근데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비슷하다면 내가 굳이 월 만 얼마씩 내면서 내가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챗 GPT는 이거를 몰랐을까? 알면서도 일부러 그동안 안 했나? 사실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는 이거 왜 못해? 이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설 연휴의 딥시크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또 그거예요. 이 딥시크 R1을 만든 그 스타트업의 그 주역들이 유학파도 아니고, 네, 다 중국 내에서 중국 MZ 세대들, 중국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했던 이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건데, 량원평 화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량원평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딥시크를 나오게 된 것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목표 설정, 그 AI 모델의 산업군에 전파하는 전략적 목표 설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R1, O1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챗GPT, 오픈 AI 쪽은 그 범용 AI 모델이었다면 이쪽 그 R1 모델 같은 경우는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AI 모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면 산업군에 대한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강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뭐냐면 지금 딥시크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로컬의 그 컴퓨터 공학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IT의 생태계, AI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서 환경이라든가 데이터 환경이라든가 개발 환경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수평적인 것보다 수익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빨리 중국이라는 시장에 그 테스트를 활용해서 서비스 받던 경험 이런 것들 살려서 하지 않냐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10억 명이 넘는 그런 사용자를 통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충분한 검증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공부 잘하는 인재들 얼마나 많습니까? 천재 소리 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스타트업 만들어서? 네, 이번 양원평은 일단 그 퀀트라고 하죠. 계량적 투자 기법으로 20조를 벌었어요. 먼저. 네, 물론 펀드 매니저로 네, 또 그 돈을 명성을 벌고, 떨쳤더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AI 개발을 또 한 거. 그러니까 퀀트에도 이제 계량 투자에도 AI를 적용했던 거죠. 네.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적화된 AI에 대한 개념이 확실했던 친구고요. 1985년생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샘 알트만, 오픈 AI CEO 샘 알트만도 1985년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 출마한 이준석 씨도 85년생이고, 지금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1984년생이죠. 그래서 아마 네. 올해는 1985년생들이 뭔가 히트를 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양원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어제 뭐 신문에 이제 크게 나온 그 여자분인데 러플이라는 사람은 이제 95년생인가 봐요. 네. 30살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ACL이라고 아주 자연어 처리의 최고 학회에 이미 8편의 논문을 쓰면서 이미 주목받고 있는 어떤 천재 소녀였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제가 뭐 세계 인공지능학회나 뭐 미국 인공지능학회 가보면 논문의 4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논문의 60%는 중국인 이름,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미국, 뭐 영국 이런 데 있는 중국 이름으로 나오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선 관심도 없이 끝났지만 8월에 제주도에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학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서도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왔고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그동안은 리더십이 영국,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졌다면 지금 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AI 학회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딥시크가 나오는 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실은 딥시크는 그동안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좋은 그런 초고대 AI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공개가 안 된 거죠. 근데 이번에 딥시크는 딱 간단하게 딥시크.com 접속해서 그냥 구글 이메일만 그냥 넣으면 바로 접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용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 AI는 그동안 이걸 폐쇄형 모델로 썼기 때문에 네. 오픈 AI만 잘 나가면 뭐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오픈 소스를 공개하고 네. 가중치를 다 공개해 버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능이 정말 좋은 이 모델을 내 컴퓨터에서 우리 회사에서 깔아서 쓸 수 있네. 이런 것이 가능해졌고 이젠 중국에 꼭 접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 같은 클라우드나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에 이미 다 발빠르게 다 미국 회사들도 이 모델을 그냥 장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서버에 가는 거는 우리가 딥시크.com이라고 하는 거기에 접속했을 때만 우리의 사용 정보가 중국에 가는 것이고 그냥 아마존 걸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쓰면 그냥 값싼 모델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꼭 미국 거 써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국 유학파도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내파 중국 젊은이들이 만든 스타트업이 이 정도의 혁신을 이뤄낸 거다라는 데서도 굉장한 충격. 중국의 AI 기술 정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온 거야? 그 많은 인재들이 그럼 이제 앞으로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까지도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학교에서 학생들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육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제자들 훌륭한 제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많이 키워내 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렇게 이제 미국이랑 무슨 격차가 벌어질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좀 보여진 부분도 있죠. 다만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던 이제 챗GPT는 이게 일종의 프로토타입이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산형 모델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제 초고급 그런 사양의 이런 어떤 최초 모델이 나오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양산형 모델을 만들 때 들어가는 노력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만큼 이제 그 노하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아래에서 이제 양산형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중국과 이제 미국 사이에서 큰 차이가 막 눈에 띄는 그런 차이가 지금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나 원래 오픈 AI가 2022년에 이렇게 챗GPT 처음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정말 기술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모델, 더 큰 모델, 더 좋은 답변 낼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이렇게 포커스를 굉장히 두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1년 반 사이에 약간 노선을 좀 틀었죠. 그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제 그동안 들어갔던 투자 비용을 어쨌든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이거를 더 성능을 높이는 속도보다는 네. 뭐라 그럴까요? 상용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속도는 기술의 발전 속도 느려지고 상용화 속도는 이제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중국이 이렇게 탁 들어왔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오픈 AI는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죠? 상당히 신경 쓰는 모양새예요. 엊그제도 새로운 그 모델을 내놨는데 굳이 딥시크를 언급을 해서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픈 AI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서 도용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대형 언어 모델을 이제 오픈AI가 구축을 했고 그 언어 모델 위에 쌓여져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국내에도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혹시 딥시크가 이런 걸 무단으로 수집한 건 아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해외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수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 크로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이것을 중에 가져와서 테스트했을 가능성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AI 모델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델 경량화 작업 그걸 지식 증류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는 GPT나 라마의 소스를 일부 리버스해서 사용했을 이 개연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네. 결국은 그 부분을 지금 딥시크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리엔지니어링해서 모델을 활용했는지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적인 속도의 진화는 됐지만 결국은 이게 글로벌 시장에 확대가 되려면 투명성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으로 가야 딥시크가 글로벌 환경에 비즈니스에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하워드 러트링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딥시크의 지적재산권 침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송을 해서 뭐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원시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뭐냐면은 논문에도 다 있어요. 이번에 R1 논문에. 그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GPT-4에서 5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논문을 쓴 겁니다. 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V3라는 12월에 발표됐던 것들을 이번에 다시 R1으로 업그레이드한 거를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럼 뭐냐면 그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제 그 수학적인 문제나 추론이나 이런 좀 머리 쓰는 거를 주로 하는 겁니다. 네. 그 5원이나 R1이라는 게. 근데 그때 데이터를 뭘로 썼냐면 가장 잘하는 오픈AI의 정답을 오픈AI API에다가 문제를 막 주고 정답이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건 논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API는 주니까. 네. 그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오픈AI의 약관이 뭐냐면 이 API를 우리한테 돈 내고 쓰더라도 이거를 경쟁사 제품, 우리의 경쟁사가 되면 안 돼. 라는 약관이 있는 건데 네.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이나 논문이 다 그렇게 오픈AI가 제일 잘하는, 당연하죠. 내가 AI를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가장 그 동시대에 가장 강력한 AI에다가 돈을 주고 질문을 한 다음에 대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크게 파울 플레이를 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약관에는 위배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AI 개발자나 개발 기업이 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미국에 얘기하는 게 좀 궁색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해커들이 막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네,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안이 너무 취약해서 한 100만 명의 사용자의 벌써 그 채팅 기록 같은 게 이제 그 노출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나간 건 아니에요. 또 그것도 해커들이 공격한 다음에 야 이거 너네 이 정도로 취약해 하고 이제 알려줘서 바로 막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허술한 거죠. 우리 한국이 늘 중동에 나가봐도 미국은 가격은 퀄리티는 좋은데 비싸고 중국은 좀 가격은 싼데 좀 퀄리티가 안 좋고 납기 안 지키고 네. 근데 한국은 납기를 지키면서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도 좋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는 면에서 좀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개발 인력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어떤 학회를 나가보면 양적인 면에서 중국이 아까 60% 정도다. 그다음에 질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AI 대학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10개 학교에 AI 대학원을 이제 급히 만들어서 AI 인력 양성을 했는데
코비드 19 때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네이버, 쿠팡 같은 큰 회사에 갔어요. 예. 자잘한 스타트업의 괜찮은 개발자들도 코비드 19 때 워낙 온라인 쪽에 개발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AI가 발전한다고 해서 자기네 회사가 잘 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국에서 그걸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 LG가 AI 잘 개발해 주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바를 하잖아요. 아무도 안 쓰잖아요.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너무 성능이 안 좋죠. 네. 만약 하이퍼클로바엑스가 만약 좋았으면 정말 미국 주식이 떨어졌겠죠. 아무런 그런 임팩트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런 기존 기업의 개발자들이 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꿈을 펼칠 수 없어요. 왜냐면 회사 내부에서 AI가 그렇게 큰 사업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가 관리에만 사용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보시면 딥시크라는 회사 우리 들어봤나요? 안 들어본 회사들. 그러니까 중국의 스타트업들,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인재를 모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심각한 거는 실리콘밸리에 카이스트 동문회가 활발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우를 잘 못 받으니까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냥 활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도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냥 미국 주식에만 신경 쓰고 있는 좀 상당히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개발 생태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까지 한꺼번에 짚어주신 것 같긴 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 오픈 AI를 예로 들면 오픈 AI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된다면 이게 윤리적인 면이 됐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비용적인 면이 됐든 분명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기본법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저작권에 관련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완성된 무슨 뭐 판례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뭐 AI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좀 기술적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포토샵 아시죠? 포토샵 같은 네. 이제 기능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다가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넣고 그 기능을 써서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학습시킨 어떤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AI 모델을 쓰면은 포토샵에 돈을 내지 않고도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학습을 시켰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에 대해서 이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미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저작권이라고 해봤자 이미 나와 있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실제로 뭐 알고리즘적인 부분에서의 모방 같은 부분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장이 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딥시크의 시장 확장성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는 것도 관심거리예요. 과연 정말 챗 GPT만큼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차차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선방은 했어요. 초기 대응 성공적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색을 하는데 중국 버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진핑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혹은 비판적인 의견을 가하면 뭐 예를 들어서 범위를 벗어났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장의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번에 그 딥시크를 써보니까 추론 플러스 검색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AI를 하게 되면 그 고질적인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추론에 대한 결과값과 그거에 대한 인덱스의 검색 기능도 있다 보니까 기능 관점에서 상당히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이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 AI 우리가 모델을 구축하는 이 생태계가 대부분 이제 빅테크 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형태였는데 네. 결국은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까지도 또는
기업의 그 소스를 가져와서 비수 환경에 자료만 입히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저가형 산업의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게 글로벌로 딱 통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이제 옛날에 1마일을 4분에 뛰는 게 불가능했대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거를 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1954년에 1마일을 처음으로 4분 안에 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며칠 후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4분 이내 뛰기 시작했고 지금 네. 4분 이내 뛰는 사람이 1,700명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이제 R1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한번 뚫린 거예요. 그럼 제2, 제3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R1, R2, R3가 나온다? 딥시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동안은 오픈 AI가 너무나 기술이 앞서 있고 자잘한 회사들은 그 수준을 만들기 참 어려울 거야 라는 게 기본 가설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다 오픈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개발 안 해도 내 컴퓨터에 내 회사에나 설치해서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알리바바도 우리도 그런 거 할 줄 알아 그랬고 이번에 시애틀의 알렌 AI 연구소에서도 유사한 걸 또 발표했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깨졌기 때문에 1,700명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AI 산업 전체로서는 굉장히 축복 같은 일이 됐다. 한국도 그동안 야 이거 초고도 AI 어떻게 해야 됐는데 사실은 중국이 해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다 노하우를 공개했어요. 보통 중국 회사들 잘 공개 안 하는데 이번에 공개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딥시크가 굉장히 더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 기업 CEO면 당연히 오늘 다 공개한다는 얘기는 더 많이 보여줄 게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딥시크가 굉장히 더 앞서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야누스라는 걸 또 며칠 후에 또 냈어요. 지금 멀티모달 모델 또 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앞으로 1,700명의 또 새로운 추격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AI 산업은 더 꼽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렴하게 성능 좋고 그다음에 많이 배웠죠. 또 이번에 딥시크 R1 논문 통해서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판도가 완전히 판이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 독점적 형태로 지금 쥐고 가던 이 시장 자체가 뭔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게 원래 이제 오픈 AI에서 챗 GPT 미국에서 이제 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말씀 주신 건 아니지만 약간 거대주의에 기반을 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 사람들이 큰 거 좋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만큼 힘 있고 이렇게 우리가 1등이야 이거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그런 관점에 이제 정말 부합하던 이제 패러다임이었고 발전 방향이었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꼭 그런 전략만이 꼭 유효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 효율적인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 수면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에도 엑사원 오픈소스로 이렇게 풀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업에서 그런 GPT를 통째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든가 하는 게 사실 운영 비용의 측면에서 크게 이득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효율적인 AI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대안이 없었다면 그리고 효율적인 AI를 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성공 사례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딥시크가 한번 보여줬으니까 지금 방금 이경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들만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요즘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딥시크 등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The release of DeepSeek AI from a Chinese company should be a wake-up call for our industries that we need to be laser-focused on competing to win. 네, 뭔가 견제할 것 같죠? 지금 다 미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딥시크가 미국의
AI 헤게모니를 흔든다면 이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제2의 틱톡 분쟁처럼 이 딥시크가 제2의 틱톡 분쟁처럼 이렇게 비화되지 않을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의 그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트럼프 정권도 그 기술력을 우위를 고수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견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가려고 했던 그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의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타트 프로젝트를 좀 더 확대할 텐데, 그건 이제 고사양의 AI 모델뿐만 아니라 저사양 모델에 대한 규제도 강화시킬 거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국, 동맹국에 대한 공동 협약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 많이 갈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풍선 효과인 건데,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사실은 그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산업군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전략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AI 비즈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또 중국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결국은 AI 시장의 패권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더욱 견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 왜 어떤 방향으로 AI를 정책을 세우고 아키텍처를 만들고 비즈니스에 적용할 건가에 대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 시점이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동안 미국이 걸었던 반도체 AI 칩 수출 제재 이런 게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는 걸로도 귀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A100이나 H100이라는 그 GPU를 안 쓰고 이제 H800이라는 좀 저사양 칩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는 거고, 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AI를 운용하려면 반도체가 두 종류가 필요한데, 학습하는 데 필요한 거, 그다음에 추론할 때 필요한 건데, 학습할 때 그 저사양 칩으로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좀 미국 사람들한테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추론할 때는 화웨이의 어센드 910C AI 칩을 썼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추론할 때는 아예 미국산을 안 쓴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용 칩을 만들었던 여러 회사들이 있죠. 지금 뭐 그로크라든가 여러 회사들의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어떤 AI 모델을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개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학습하는 반도체 수요는 좀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미 그 학습이 되어 있는 거를 갖다 쓰고, 네. 자잘하게 자기 회사에 맞춰서 이제 튜닝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판이 바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게, 미국 안에서도 오픈 AI는 이제 이름과 다르게 폐쇄형 정책을 썼고, 이름은 네. 오픈 AI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축인 메타,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 메타는 오픈소스 썼단 말이죠. 네. 그래서 메타 주식은 아까 좀 전에서도 네. 예, 요즘 떨어지지 올랐어요? 않았다. 오히려 네. 올랐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얀유쿤 박사의 접근이 옳았다는 거고, 샘 알트만이 뭐 어젠가 또 그랬죠. 내가 역사 속에서 잘못된 편에 쓴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미국의 전기의 역사에서 에디슨은 직류를 주장했고,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했는데, 그 천재 에디슨도 결국 졌지 않습니까? 네. 결국 우리는 지금 교류 전류를 주로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AI를 개발하고 정말 잘하는 데 있어서 폐쇄형이냐 오픈소스형이냐 그러는데, 오늘 현재는 지금 오픈소스가 이긴 것인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그런 생태계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거는 딥시크의 알원 공개 시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하고 나서 대대적인 AI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그 이후란 말이죠. 스타게이트.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나서 딥시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는 듯한 이 모양새가 되기도 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되게 이게 곤란하겠어요?
곤란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딥시크가 약간 잔치에 그렇죠. 찬물 끼운 건 맞죠. 찬물 끼얹는 격이 맞고. 됐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아까 이제 경제 제재 뭐 이제 칩 제재 그 말씀도 주셨는데 네. 그 미국에서 원래 이제 추구하던 게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 이제 고성능 칩 그리고 이걸 개발하기 위한 운영 인프라, 국가의 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우리가 AI 분야에서 1등이고 우리를 너희는 넘을 수 없어. 약간 이런 뉘앙스 같은 게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너희가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국력에 대한 이제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과시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그 뭐랄까요? 너희들 돈 쓴 거 정말 현명하게 쓴 거 맞니?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비꼬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약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조금 빈정상할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태까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고성능 칩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무의미하진 않았죠. 그게 없었으면 아마 이제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는 더 빨랐을 거고 이런 이제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더 빨랐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효율적인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효율적인 AI 쪽을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게 미국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 이렇게 얼라인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미국 특성상 계속 이제 큰 거 이쪽으로 계속 해왔던 그런 기조를 미국의 고집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꺾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제 학회 같은 데 가서 봐도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논문들은 효율성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큰 게 이긴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갑자기 효율적인 AI를 미국이 막 공략해서 거기다가 막 에너지를 투자한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사실 뭐 저가형 칩에 대해서 제재를 더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할까 싶기는 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크게 가고 있던 그 기조들, 거대 모형을 더 크게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반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죠. 뭐 AGI라든가 아니면 원래 있던 이제 그 Q&A 기능에서 추론하는 기능까지 더 한다든가. 그럼 더 큰 모델, 더 큰 모형 이쪽으로 가서 더 큰 이런 모형 방향으로 가는 게 원래 여태까지 해왔던 미국의 기조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 패권이 뭐 이렇게 내려올 거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거대 모형 쪽으로 나가는 방향은 여전히 지금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이 뭔가 이렇게 패권이 무너진다?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생태계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가 칩도 칩이지만 쿠다라는 또 자기네들 칩을 가지고 개발하는 이 쿠다 생태계도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 딥시크를 보면 되게 많은 칩이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좀 다르게 좀 바꿔서 묘하게 돈이 안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뭔가의 이 독주 체제가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끝난다는 거는 우리와도 직간접적으로 하이닉스가 HBM을 거기에 납품하고 있으니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깨질까요? 당분간은 아마 유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만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임팩트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향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하드웨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모델의 고사양의 파워가 내려면 그 시장이 열려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저 효율의 저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쿠다나 그 이외에 개발자의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미 자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느 한순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R&D 영역에서의 개발의 대부분이 다 90% 이상이 엔비디아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딥시크의 출현이 약간의 그 파동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은 저가형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중국의 그 반도체 업체, 컴퓨팅 파워 업체, 그 국내 아시아의 컴퓨팅 파워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활성화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위치가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소한 지금 한 마진, 칩 하나 엔비디아 팔면 7, 80% 마진으로 남긴. 이런 건 최소한 약화되겠죠. 네, 그 2000년 4월에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이 어디였냐면요. 시스코였어요. 아, 그래서 네, 그때 오랜만에 인터넷, 듣네요. 네, 시스코. 인터넷 닷컴 붐이 일어났을 때, 왜냐, 통신 장비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스코가 세계 시가총액 1위였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등 할 수 있죠. 하지만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어떤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처음에 하드웨어를 사야지 일단 그다음부터 소프트웨어도 거기다 얹어놓고 서비스를 하니까요. 그래서 하드웨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시스코 이후에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은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해왔던 것처럼 이제 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제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추론의 경우에 독점성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게 이번에 이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서도 저사양으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기 때문에 더 저사양의 칩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너네 컴퓨터 이렇게 말고 너네 삼성, LG 컴퓨터 만드는데 그거 다 연결해가지고 학습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거 안 해? 에? 우리 회사 밤에 다 회사 컴퓨터 놀잖아요. 네. 예, 그런 거 다 해가지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원래 척박한 환경에서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네. 한국이 뭐 지화 재원이 좋습니까? 관광 재원이 좋습니까? 이런 한반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쓰고 살았던 것처럼 중국이 이번에 이렇게 미국의 어떤 반도체 제재에서도 뭔가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걸 많은 영감을 주고 그런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너무 큰 소리 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우리의 대표적 AI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딱히 떠오르는 건 없지만 이제 네이버, 우리 인터넷 기업을 대표적으로 이제 들 수 있겠죠. 우리의 AI 기술 경쟁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 우리도 이제 LLM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이버를 비롯해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통신사에서 KT도 대형 언어 모델을 다 개발해서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사실 딥시크처럼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곳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교수님. 냉정하게요. 네. 가혹하게 일단은 평가해주세요. 마음은 3등이라고 하고 싶고요. 실제로는 대충 한 5, 6위권 정도인 것 같습니다. 5, 6위권이요? 네네. 그러면 나쁘지 않네요? 아직 메달권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AI를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폄하할 필요 없군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좀 위축되어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딥시크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오픈 AI의 GPT에 비교하면 네. 하이퍼클로바가 딥시크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에너지, 훨씬 적은 비용, 훨씬 작은 하드웨어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GPT랑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비슷한 성능을 어쨌든 보여주는 이런 결과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관심을 못 받는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스탠포드 HAI 연구소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이제 그 보고 자료에서도 한국은 어떤 이제 거대 모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누락돼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다기보다는 뭔가 좀 얘기를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학계가 되었건 이제 해외로 나가건 AI 관련해서 이렇게 기술 관련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특유의 몇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산업 구조 자체가 AI 관련해서는 반도체 쪽이 일단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쨌든 거대 AI 모델 쪽으로 가는 방향에 조금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게 나라도 작고 돈은 돈도 적고 이렇게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적고 우리나라의 뭐 재산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가진 게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효율적인 무언가, 이게 효율적인 무언가 이런 것들이 가성비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그렇죠. 쪽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 보고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보면 그렇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우리나라에서 제2 딥시크를 뛰어넘는 딥 임팩트가 나왔으면 좋겠어는 바람에서 한번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2023년 8월에 그 하이퍼클로바 X가 나왔거든요. 네. 그거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3위였어요. 왜냐면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우리가 2021년에 네이버가 GPT-3를 모방해서 만들었고 그걸 2022년 8월에 오픈했거든요. 네. 그리고 2023년 8월에 하이퍼클로바 X가 나왔는데 그게 그때까지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위라고 했는데 그 8월에 하이퍼클로바 X를 까보고 나니까 너무 못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고 프랑스가 미스트랄 AI가 나왔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코이어가 나왔고 하면서 일단 이제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 5개 국가가 지금 자리를 단단히 잡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UAE나 사우디 같은 데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5위라고 보는 건 절대 5위는 아니고요. 이번에 미스트랄 AI가 며칠 전에 또 나왔죠. 그래서 정말 큰일 난 상황이고요. 논문 숫자나 한국의 대학 경쟁력은 AI 분야에 거의 3위권이에요. 왜냐면 미국, 중국, 다음에 좀 좋은 논문을 쓰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그 밀도는 되게 높은 거예요. 네. 밀도는 높은데 일단 사람이 수가 작다. 그 다음에 한국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게을리했다는 거죠. 왜냐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조, 예를 들면 엠스로픽 같은 경우 조 단위 투자가 다 들어가서 회사가 나왔는데 한국은 지금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가 딱 1,000억 투자 받은 게 맥시멈이거든요. 작년에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가 1조 정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1조 투자를 하겠다고. 아니 카톡으로 저한테 이제 네. 올해 안에 1조 투자 폭을 그렇게 밝혔다고요? 네,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도 AI를 주도하는 것은 구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믿고 있으면 큰일 난다. 스타트업.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AI가 발전할수록 기존의 키워드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회사예요. AI가 발전할수록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은 훨씬 더 자원이 많지만 세게 못하는 이유가 자기네 기존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당할까 봐 못하는 거거든요. 경영 전략적 문제죠. 그래서 한국은 절대로 기존 기업,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삼성, LG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제2, 제3의 딥시크를 뛰어넘는 딥임팩트를 우리가 일으키려면 우리 예전에 인터넷 시대 때 사실 네이버 자꾸 말씀드리는데 네이버가 어쨌든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이 국내에서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있었고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그때 많이 탄생도 했었고 제2의 붐을 AI 쪽에서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이 플레이어인가 아니면 소비자인가에 대한 냉철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AI 시장을 좀 보면 컴퓨팅 파워와 그 다음에 알고리즘 파워와 데이터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각 분야별로 이미 글로벌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문제인데 일단 국가 차원에서는 요즘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생태계부터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부터 이 조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AI를 앞으로 가야 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기업들은 결국은 타겟팅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강점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오픈 AI 소스를 통해서 빨리 전파하는 그것을 기업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잘하고 있는 게 K-팝, K-컬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빨리 AI의 모델을 얹혀서 글로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은 기업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수 인재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해외로 너무나 많은 우수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잡을 거냐. 정책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공학이 우선되는 이런 환경,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학생 나가 가르치다. 다 교수님. 네, 물론 다 그렇지만. 네.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왜요? 우리 공학도들이 국내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기보다는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연봉에 대한 희망이 좀 그렇죠. 낮군요. 기대 연봉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배 내지 3배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나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실리콘밸리로 나가게 되면 10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도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예를 생각하는 들면 친구들이 삼성 많습니다.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세계 수익권 안에 들어가는 우리 기업들도 네. 엔지니어들, 공학도들한테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연구원이나 이런 거 재직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급여 차이가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네네. 이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일 것 같아요.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이제 뭐 정부, 기업 어디든 이제 관련 파티들 다 이제 걱정일 텐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이제 AI 대학원이 이제 되고 사업 이제 10개 대학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재 양성이 되게 됐었는데 처음에 시작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완전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비판 저희가 받아야죠.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스프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치면은 네. 저희는 정말로 10,000명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AI에 남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러면 실제로 이 10,000명을 채우려고 그러면 20,000명이나 30,000명 정도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10,000명을 키우고 있다. 좀 이상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고급 인재 쪽으로 좀 전략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이런 게 더 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인재, 박사급 막 해외에서 막 이제 글로벌 역량도 강하고 해외 나가서 학회 나가서 발표하는 것도 즐겨라 하고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해외로 나가고 싶겠죠. 본인 능력 어쨌든 더 많이 이제 떨칠 수 있는 데가 해외 시장이 더 넓으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지금보다 이제 인재 양성에 대해서 더 투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뭐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효율성이라는 거는 효율적인 AI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 머리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보다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파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제 인재 양성이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딥시크 중국 MZ세대가 주축이 된 스타트업입니다. 이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혁신의 주인공이었다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똑한 인재들 의대만 바라보고 있죠. 대기업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있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